혹시 안 들어갈까봐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만들게 된 이유는 최재봉 교수님 강의 삘 받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거를 했고, 두 번째는 만들 때 이제 사무관 이하보다는 서희관 이상이 올 것 같아서, 사무관 이하는 이제 나랑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변형시켜서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일정 커리큘럼 이제 어떤 것들을 할지는 논의하면서 조금씩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서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할 때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이나 성의관으로서 이렇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고용노동부가 좀 더 발전하고 또 일을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봤어요. 물론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사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나 시스템에 대한 거나 거의 90% 이상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면서 전산에 대해서도 배우고, 나아가서 통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막 질문과 Q&A를 하게 될 텐데, Q&A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가급적이면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게 좀 공개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뭔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은 그냥, 원래는 제가 막 코딩을 하고 막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도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시간은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약간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뭐랄까 대표로 소감을 한 명만 얘기해 볼까요? 이창기 선생님. 저도 그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사실 생각보다 충격을 받긴 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있다 생각했는데, 생활 민간의 변화라든지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이런 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거 통해서 조금 많이 얘기도 해보고 어떻게 조직에 좀 발전해서 고민할지 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올렸던 파일이랑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 과에서 해봤거든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것대로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편을 했습니다. 마루타가 실험 대상인 우리 과 직원들은 괴로웠겠지만 영상을 찍는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직원을 위한 인공지능 알아보기인데,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구조에 대한 파트가 있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 사용의 목적, 네 번째는 인공지능 관련 용어, 이건 거의 참고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인공지능 서비스 현황,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어떻게 만들고 사용해야 될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고용노동부 직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1, 2, 3번에 다 있기 때문에 앞쪽부터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뭐냐?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의 머리를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지능적인 기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모방하는 기술이다 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기술이잖아요. 기술인데 기술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라는 거가 좀 고민이에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면 할수록 지식의 수준은 높아지겠지만, 딱히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로 들어본 게, 우리 자동차 타고 전국 어디서는 갈 수 있지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안전수칙은 이해하고 운전기술 정도는 익히고 있죠. 만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동차를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자동차를 타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섬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자동차의 그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서울 못 간다고 하고 그럼 도로가 없어도 못 가잖아요. 산 같은 데는 못 가죠. 설악산 차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그냥 땅이라고 해도 맹지라고 부르는 도로가 없는 곳은 사실상 갈 수 없는 곳이고 또는 굉장히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이 없으면 거기도 가기 어렵다고 봐야죠. 뭐 안 그러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되게 세게 불 때는 또 못 가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냐 안 되냐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배 예를 들어서 배로 부산에서 목포까지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밤에 출발해도 되나요? 그러면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바람이 어느 정도 불면 갈 수 있나요? 너울성 파도 있으면 배 갈 수 있나요? 갈 때 돈이 얼마나 드나요? 기름은 얼마나 드나요? 몇 명 태울 수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딱 질문들을 맞닥뜨렸을 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자동차 정도는 알아야 대답을 하고 잘 모르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럼 바보가 되면 어떻게 되면 바보가 아닌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기본적인 건데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상 현재 인공지능 이꼴 머신러닝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중에서 대부분은 딥러닝이라고 봐도 됩니다. 현재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뭐 딥러닝이라고 보면 되고 그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막 구별하는 게 보통 인공지능 강의의 처음 시작인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러면 작동 방식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머리, 생각하는 구조를 모방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도 딥러닝이 그런 방식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냐라고 하면 일부의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4가지 단계를 기본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계층은 이렇게 4개가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예외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 보면 데이터 계층, 학습 계층, 추론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이제 4개가 쌓이는 거고 우리는 주로 뭐를 볼까요? 우리는 주로 응용 계층을 봅니다. 사용자니까 제일 끝에 응용이 됐을 때 어떤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는 입장. 우리 챗GPT 써봤죠? 챗GPT 써봤지만 챗GPT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는지는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응용 계층 쪽에 가깝고 그러면 이제 응용 계층만 알고 밑에를 전혀 모르면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밑에서부터 데이터 계층부터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쌓이는지를 개념적으로 알아보고 제 생각에는 이 모임이 계속되면 데이터 계층을 쌓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 학습을 할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개념으로 합시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 추론, 응용 단계를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다. 인공지능의 시작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도 없어요. 데이터는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의 집합이고 학습 데이터 양과제를 크게 의존합니다. 데이터 품질은 인공지능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과 모델을 사용해도 데이터가 쓰레기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가끔씩 이제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이미 학습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데이터 너 조그만 이네 데이터 얼마나 된다고 중요하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성능을 위해서라면 맞아요. 챗 GPT가 우리 고용노동부 데이터 안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 직원이 고용노동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뛰어난 박사가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교수님을 갑자기 불러다가 고용노동부 문제 해결해보세요 라고 하면 해결 못하잖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좋은 게 인간을 모방했기 때문에 인간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데이터 계층인데 데이터 계층은 크게 보면 3단계로 다시 안쪽이 나눠지는데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변환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눠지고요. 데이터 수집은
이제 다양한 소스에서 원시 데이터, 로 데이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근데 우리가 부르는 로 데이터가 로 데이터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센서, 웹크롤링, 뭐 사용자 상호작용 등이 포함되는데, 그럼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게 센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은 현재 이 방에 조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센서를 하나 달아가지고 조도를 측정해요. 얼마마다? 5초마다 한 번씩. 그러면 24시간 동안 5초마다 한 번씩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겠죠. 근데 센서가 하나가 아니야. 센서를 여기다 10개를 달았어. 그러면 이 방의 조도의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대신 센서를 활용하면 이 센서는 기본적으로 초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맥락이 없어요. 그냥 수집해. 물론 이제 센서를 설치하는 위치나 센서에 설치하는 종류, 뭐 열 센서를 설치할 건지, 뭐 광학 센서를 설치할 건지, 뭐 아무 CCTV도 뭐 넓게 보면 일종의 센서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설치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의도가 없어요. 데이터는 많고 의도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물론 굉장히 좋은 데이터 소스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건데, 뭐 크롤링이라고 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웹 크롤링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제한했지만 사실은 뭐 그거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손으로 쓴 거든 뭐든 아무튼 이제 저장을 해서 긁어 눌러서 저장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정한 보통 이제 크롤링을 할 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아니면 특정한 조건을 붙여서 크롤링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보도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싶어. 뭐 약간 이런 식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최근 1년간의 기사를 다 보고 싶어.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근데 인터넷에 있는 자료 다 믿을 수 있는 가짜뉴스도 많고, 뭐 정확성이 부정확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믿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학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 하나는 데이터는 다 진실이라고 믿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데이터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데이터가 써있으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가끔씩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를 만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얘가 인종차별을 해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학습할 당시에 모르잖아요. 학습을 해야 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상호작용인데 우리 부가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부는 거의 사용자 상호작용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죠? 키보드로 치잖아요. 키보드로 치는 거, 마우스로 버튼 클릭하는 거, 스크롤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용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컴퓨터와 사용자 간에 상호작용하는 거. 요새는 이제 터치도 있고, 음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키보드 마우스로 입력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를 이렇게 잘 구조화해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어떤 화면에 이제 채워넣게 한 다음에 제출 이런 거 딱 누르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받는 것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다? 확인자가 있는 거. 예를 들어 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막 해가지고 넣었어. 근데 딱 감독관이 보고 있다가 아니 저 실업급여 담당자가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돌려보는 거. 보완해 오세요. 이러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을 할 때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직원이 많다는 거예요. 직원 한 명 한 명이 어쨌든 일을 하잖아요. 민원인을 만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 순간순간이 다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우리 부의 전산 시스템, 우리 부의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다 거짓말이고 엉터리고 뭐 어떻다고 하더라도 일단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집을 했으면 정제를 하는 거죠. 근데 정제는 클리닝인데 지저분한 데이터를 깔끔하게 만드는 과정이래요. 근데 지저분하다는 게 뭐냐? 데이터가 지저분하다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크게 보면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컴퓨터가 써준 게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가 불완전하다. 일부 항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김동현 이름 있는데 김동현 이름
부서 있는데 나이가 빠져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불완전하다. 두 번째, 부정확하다. 김동현 했는데 노사용력 정책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저는 혁신행정 담당관으로 왔는데 그럼 잘못된 데이터가 써져 있는 건 부정확하다. 분류 체계가 없이 그때그때 입력한 데이터. 김동현 해서 혁신행정 담당관 했는데 이 사람이 정책기획관인지 기획조정실인지 그 분류가 없어. 그냥 혁신행정 담당관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시 클리닝 해야 돼요. 우리는 혁신행정 담당관이면 당연히 기획실 소속으로 생각하는데 데이터에 그게 없으면 썸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편중된다는 것은 일부만을 과도하게 내편다.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탄 것만 기록하고 벌받은 건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편중되겠죠. 또는 뭐 우리 부 전체 사람들을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쪽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나왔어요.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응답을 했어.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 응답을 했어. 안 그러면 본부에 있는 사람만 응답을 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편중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데이터가 지저분하면 학습을 하더라도 좋은 추론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는 깔끔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깔끔한 데이터를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산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그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데이터 원천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좋으면 데이터가 깔끔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되게 골 때리는 거긴 한데 온나라에 보면 가끔씩 우리가 문서를 검색하잖아요. 시작일이랑 끝나는 날 이 두 개를 놓고 이제 검색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안에서 이제 검색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느껴보죠. 시작일을 내가 고치고 싶었어요. 근데 시작일을 그 종료일보다 뒤로 하는 거예요. 그럼 뒤로 하면 안 된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종료일을 고친 다음에 시작일 고치고 종료일 고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스템은 그걸 못 알아듣고 무조건 안 돼. 이거부터 먼저 고치고 와 이러죠. 그럼 이제 되게 짜증나는 시스템이지만 그 데이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좋은 시스템이에요. 물론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좀 더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했어요. 근데 다른 데 상실 신고가 없어. 근데 두 번 다른 지역에서 다시 취득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그럼 취득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되죠? 부정확한 데이터가 되죠. 왜냐하면 고용보험은 두 개 취득할 수 없거든요. 상실이 안 되고 취득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를 잘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좋은 전산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는 좋은 전산 시스템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데이터에 있지 않고 그 직원들에게 있어. 직원들이 딱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신청하러 왔는데 취득 처리했는데 안 된대. 그러면 진짜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데이터는 점점 더 지저분한 데이터가 생성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저분하면 이거를 정제할 때 어쨌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이 어려워요. 할 수는 있는데 맞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변화는 데이터 자체는 이제 정제가 돼가지고 깨끗한데 써먹을 때 약간 좀 어려워. 데이터를 잘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한글 파일이야. 뭐 약간 이런 거라던가 엑셀 파일인데 이상하게 옆으로 써 있어. 뭐 이런 거라던가 안 그러면은 뭐 나는 나이가 필요한데 생년월일이 써 있어.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변환해 주잖아요. 변환해 주는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변환하지 않고 원한 인코딩이나 안 그러면 이제 표준화라고 해서 정교화 표준화 이런 거에서 좀 더 전산적인 방향으로 방법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았으면 그 다음엔 학습을 해야죠. 학습을 하는데 학습은 먼저 데이터와 관련해서 조금 더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데이터 정제를 할 때 그 이미 모인 데이터를 그거를 정제된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모을 때부터 정제되게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인 데이터를 정제된 걸로 어떻게 할 수 정제라는 개념 하죠? 정제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근로 감독을 하잖아요. 근로 감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산업안전 쪽으로 예시를 들면
진폐 감독, 뭐 안 그러면 추락 감독, 안 그러면 폭염 감독, 뭐 안 그러면 기획 감독이라고 해서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막 감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감독 체계가 없어. 그냥 1번부터 48번까지 있는 거야. 한 해에. 근데 우리는 1번부터 48번까지의 통계표를 보고 싶진 않잖아요. 어떤 거를 보고 싶어요? 일단 특별감독, 기획감독, 일반감독. 일반감독 중에서도 뭐 제조업 쪽이냐 서비스업 쪽이냐 이런 감독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2022년에 23년에 24년에 어떤 감독을 했는지를 쭉 리스트를 놓고 그거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매핑을 시켜요. 아, 이 감독은 서비스 감독이야. 이 감독은 일반 감독이야.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작업을 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지 않은 자료도 추가 작업을 통해서 깨끗한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건 다 매뉴얼로 해야겠네요. 매뉴얼 또는 규정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거가 입력값을 넣어서 입력값을 넣어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A 사업장에 지원금을 줬는데 B 사업장에 뭐 다른 뭐 감독을 했어요. 근데 A 사업장에 지원금을 줄 때는 인력이 25명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A 사업장에 한 달 있다 감독을 들어갔는데 10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숫자가 일치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야, 저기 돈 받을 때 했던 25명이 맞는 거야? 감독을 할 때 했던 10명이 맞는 거야? 아, 그거는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정제입니다. 그럼 이게 정제를 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이건 정제가 아닐 수도,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클리닝 작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질 수 있죠. 내가 고용 목적에서는 25명이 맞아요. 고용 목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5명이 맞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근로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감독반이 본 게 더 좋아요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제가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다만 그 정제 방식은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재현을 하려면.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정제를 안 해도 되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아예 너의 근로자가 몇 명이야를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그냥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정제랑 변환이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정제는 이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의 차원을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이 어느 지역, 어느 지청에 속해 있는지가 안 써 있어. 또는 뭐 센터만 써 있고 지청이나 청이 없어.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정제하는 거고, 다 정제를 했는데 근데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서울청은 1번, 부산청은 2번, 대구청은 3번 이렇게 바꾸는 거는 변환. 그래서 정제보다는 변환이 훨씬 더 빠르게 되죠.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정해진 데이터의 형태만 바꾸는 게 변환이. 형태만 바꾸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이랑 몸무게를 비교한다. 근데 나이는 몸무게에 비해서 범위가 더 좁잖아요. 나이는 20에서 60 사이고 몸무게는 뭐 예를 들어 40에서 100 사이잖아. 근데 그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 몸무게에 따른 키라고 하잖아. 키에 따른 차이가 더 커지잖아요. 몸무게랑 키를 비교하면. 그럴 때 가장 뚱뚱한 사람과 가장 키 큰 사람을 1로 하고 가장 마른 사람과 가장 가벼운 사람을 0으로 한 다음에 그 수치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키와 몸무게를 같은 비율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활발한 토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모았으면 학습을 해야지. 이제 사실은 데이터까지만 왔으면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할 필요 없고 응용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우니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학습은 크게 보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뉘는데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전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그래서 누군가가 뭐 그런 거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송구시를 막 써. 송구시를 써가지고 그게 몇인지를 이제 붙어 있어 다. 이렇게 생긴 거니, 이렇게 생긴 거니 이렇게 한 다음에 학습을 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레이블 데이터고, 뭐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0, 1로 표시하는 거야. 표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취업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학습을 시켜보는 거죠. 약간 이런 식의 그 결과값이 있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게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없는데 뭘 학습을 하냐? 이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인데 취업을 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이력서나 희망하는 업종이나 지역이나 이런 걸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나누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눠보는 그런 학습을 한다던가, 또는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아, 학력 수준과 원하는 업종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데이터 중에 일부 몇 개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안 연관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지. 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아, 업종은 별로 몰라도 되는구나. 이 사람 전공 알면 되는구나. 뭐 약간 이런 식의 결과를 받아오기도 하는 거죠. 강화학습은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다는 건데, 이거는 제일 대표적인 게 게임 시켜보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게임 시키는 거. 가끔씩 유튜브에 그런 거 있는데, 컴퓨터한테 마리오 게임을 시켜봤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죽는데 점점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거든요. 알파고도 그렇게 학습을 한 거고, 그런 학습들이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습 방법별로 이 모델과 알고리즘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학습을 할 때는 이런 모델, 이런 알고리즘. 뭐 비지도 학습을 할 때는 이런 모델, 이런 알고리즘. 강화 학습을 할 때는 어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단 그런 게 있다. 아, 모델과 알고리즘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좀 다르다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서희관님, 박보영 서희관님 뭐 학습 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잘 배우고 있어요.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 질문 있는데. 좋아요. 어떤 분들은 변호사든 어떤 노무사든 자기가 갖고 있는 사건이나 이런 거를 챗 GPT에 넣어갖고 학습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저 학습 계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응용 모델에서 그냥 소비를 하는 하나의 형태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챗 GPT는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이렇게 챗 GPT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떤 사건에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 답변을 주잖아요. 내가 다시 또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질문만 가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내가 물었던 거랑 답변 받았던 게 다시 가요. 개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건을 읽었어 라고 하면, 그런 사건 좋은 사건이네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은 그 앞에 것까지 다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방금 이제 학습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챗 GPT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애플 컴퓨터 켤 때마다 하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학습시켜 놓고 싶은 것들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판례들이 있어. 그걸 미리 학습시켜 딱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판례 뭐 150개를 딱 넣어놓고 일단 알지? 그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를 만든다, 맞아요. 구축해놓는다 이런 의미가 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맞아요. 챗 GPT스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양이 얼마나 되든, 요새는 이제 그림이든 뭐 영상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막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면 편하긴 하죠, 확실히. 인수인계가 잘 된 직원이 와서 이제 얘기를 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있고 학습까지 했으면 사실은 인공지능은 다 준비를 마친 거예요. 준비를 마쳤고 이제 추론인데, 추론이란 건 뭐냐?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과거 데이터로 하잖아요. 추론을 할 때는 새 데이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이 취업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딱 저 문을 딸랑하고 고용센터에 새 사람이 들어온 거야. 그 사람을 넣어가지고 취업 확률이 얼마나 될지 맞춰보고 싶잖아요. 그게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다 됐으면 추론해야지. 써먹어 봐야죠. 근데 추론을 했는데, 그래서 입력 데이터 수시하고 모델 적용해서 확률 계산했는데,
애매하게 막 45% 이런 거 나와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응용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특별히 뭐 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의도적으로 일부를 빼놔요. 데이터를 일부 빼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를 빼놔. 그래서 한 70%를 학습을 하고 30%는 남겨놓은 다음에 그 30%를 가지고 정답을 지워버린 상태에서 다시 주는 거야. 해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맞춰보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자체도 다 이제 학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당장 다음번 오는 사람부터 시범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보건 감독기획과에 있을 때 고위험 사업장 리스트를 만들 때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2023년 말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2024년도에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을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 컴퓨터는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내듯이 추론을 시켜보고, 그 추론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24년 거를 30% 맞췄어요. 그러니까 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번에 나영동 원장님이 그 미국에서는 앞에 학습 단계가 발달했고 딥시크부터는 추론을 중국이 훨씬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런 건가요? 추론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추론. 그래서 추론을 잘하니까 그 어디냐 엔비디아 칩이 별로 없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그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이제 뭐 사실은 딥시크가 공개되어 있긴 하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딥시크가 학습을 적게 한 거는 맞는데 그 학습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 잘 정제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아까 우리가 좋은 데이터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한 거를 다시 이제 학습하는 형태인지, 안 그러면은 그 학습한 내용 중에서 추론을 진짜 잘하는 형태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개념적으로 추론은 이제 사용 단계로 넘어온 거고, 그 추론을 학습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개념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좀 더 이제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좀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어쨌든 아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 이렇게 다 그 모델들이 있잖아요. 쓰는. 근데 그거랑 추론이랑 달라요? 방법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받는 거니까, 네.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로 다시 학습을 시키고 싶어. 네. 라고 하면은 그건 다시 학습이 되죠. 추론이 이제 학습이 되고, 추론 결과를 받았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확률을 예측했어.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어. 그러면 이제 추론에서 끝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습과 추론이 딱 이렇게 딱 잘라지지 않아요. 잘라지진 않아요. 추론한 결과를 다시 학습했으면 또 학습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왜 헷갈렸냐면 예를 들어서 학습이 그러니까 이제 뭐 블랙박스가 있으면 A를 넣었는데 이제 B가 나온다 그러면은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듣기에는 추론도 그러면은 새로운 A 프라임이 왔을 때 그러면 B 프라임이 나온 거 자체가 추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블랙박스 자체는 저는 그게 AI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비슷한 건가? 왜 다르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그거는 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모델을 쓰는 거예요. 네. 학습을 다 시키고 그 인공지능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뿐, 그리고 우리가 정답이 뭔지를 모를 뿐, 같은 알고리즘을 돌아서 우리한테 결과를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왜 그거를 추론이라는 별개의 단계로 하고 뭐 어떤 데는 추론이 더 발달했느니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왜 추론을 별개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별개로? 네.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가 수능을 친다고 할 때,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그건 학습이잖아. 근데 추론 단계는 이제 수능을 쳐보거나 또는 모의고사를 칠 때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능 모의고사를 치면 그 활동 자체는 추론이지. 근데 수능을 다 쳤어. 모의고사를 쳤어. 근데 맞는 거 틀린 거를 확인해보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서 다시 그 부분을 학습을 했어.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와 육모와 수능 공부는 약간 다르다. 네. 그럼 어느 정도 학습이 됐을 때 추론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 시점을 결정을 하는 거는 그렇죠. 그냥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추론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단계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이건 추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나름 뭐가 있어요? 보통은 수없이 반복하죠. 학습 추론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추론이 될 때까지 이제 시켜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은 잘하는데 추론은 좀 딸린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학습을 잘하는 그 알고리즘은 추론도 당연히 잘 나오게 돼. 그거는 같은 거 같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추론 아니야?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학습이라는 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걸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추론은 답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르는 걸 확인하는 건데 그건 이제 아까 별도의 데이터를 두고서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 얘가 좋은 모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한 학습시킨 그 AI를 이제 그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보면 얘가 정답률이 얼마나 높다. 그걸 아니까 그러면 이게 정답률이 낮으니까 그럼 또 더 학습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또 학습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학습이 양적으로 많이 쌓이면 추론의 능력 자체도 늘어나는 거지. 늘어나죠. 어떤 마법의 장치가 있어서 학습과 비례하지 않게 추론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그런 거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눠서 하는 이유가 명령어가 다 달라. 그 인공지능 코딩을 하면 학습을 하는 명령어와 예측을 하는 명령어가 다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과 인공지능 안 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간극이 이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죠. 제가 한 달쯤 후에는 그 간단한 학습 및 예측, 추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코드로 보여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론을 했어. 추론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 응용 계층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론 결과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까지 결정하면 서비스 시작 단계까지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과 추론을 한다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아까 실업급여 예시를 다시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력서를 냈어요. 이 사람 정보를 쭉 봐서 우리가 추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취업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5%야.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할지 안 그러면 15%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시면 이거 올라갈 거예요.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이런 활동,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활동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직업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할지. 안 그러면 이 정도라면 일단은 여러 군데를 가가지고 인턴 활동을 하세요. 라고 할지는 우리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앞쪽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값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갑자기 막 다 떠맡기게 되는 거야. 아니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음.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제시한 수치, 대부분은 수치거든요.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이제 이해해야 응용도,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도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 서비스가 유지되고, 서비스가 유지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점점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초기 사용자들이 평가가 박하면 안 쓰게 되겠죠. 얼리 어답터들이 외면하는 서비스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거를 할 때 있어서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드-투-엔드 시스템이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엄청 돈 들이고 시스템 날려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데이터 수집, 모델 학습, 추론, 성능 측정, 시스템 개선 이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계속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력서를 보고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AI 워크넷을 더워크를 만들었어요. 더워크는 완결됐잖아요. 서비스가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죠?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개선하냐면 일단은 더워크는 제가 있을 때는 개념적으로 이력서의 NCS랑 그 다음에 구인 공고의 NCS를 비교해가지고 NCS가 유사하면 이제 그 추천을 해주는 구조였거든요. 직무 중심의 일자리 추천이었어요. 그래서 그 NCS가 되게 여러 개가 있고 계층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딱 이제 비슷한 NCS를 지정하는 이 직무기술서와 이력서를 비교하는 형태였는데 해보니까 어떤 직무는 되게 추천이 잘 돼서 취직이 잘 되는데 어떤 직무는 그거 맞다고 해서 취직을 시켜줬는데 추천이 많이 해줬는데 취직이 안 되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되게 금방 나와.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세워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쪽 NCS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는데 추천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쪽 분야는 원래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은 만약에 그렇게 다 돌려봐서 어떤 NCS 분야에 추천자 수 대비 취업자 수가 낮게 나온다면 NCS가 잘못 정의된 거 아니냐. NCS 개편을 할 때 그쪽을 우선 개편해 봐야 된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개편된 NCS를 가지고 다시 또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NCS도 개선되고 시스템도 개선되고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시스템이 더 좋은 시스템이 되고 직무 중심의 일자리 추천이라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해보고 안 됐어. 야 여기 개판이네. NCS 여기 이거 안 맞아. 그냥 사람들이 물어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그 꼼꼼하게 이 사람들의 반응, 사용자 상호작용을 체크해 가면서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 번 AI를 활용을 해서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 AI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까지 계속 손을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주부가 바뀐 느낌. 그렇죠.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손으로 했다면 그게 컴퓨터로 하는 방식으로 우리 일하는 방식이 바뀐 거고 컴퓨터로 하는 방식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사실은 그거는 근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행사를 했어. 뭐 장관님 행사를 했어. 근데 잘 끝났어요. 근데 그게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상관없이 다음번에는 그냥 관계없이 한다. 또는 예산 집행률과 관계없이 예산을 짠다. 그러면 그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전산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마치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쓴 보고서가 장관님, 차관님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번에 보고서를 잘 쓰잖아요. 시스템도 마찬가지. 근데 좀 전에 박원하 과장님이 여쭤보신 거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 매칭 프로그램의 성능이 낮은 어떤 NCS 분야가 있을 때 그게 그 NCS의 문제이냐 아니면 이 모델이 이 NCS 이 분야와 뭐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NCS를 고칠지 시스템 고칠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NCS를 고치는 건 이 시스템을 잘 돌리기 위해서 우리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그러니까 AI를 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몸통이 흔들어지는 느낌으로 막 흘러갈 우려는 없겠는지.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NCS가 만약에 진짜로 잘못됐다고 치면 우리가 NCS를 바꾸지 않고 추천을 할 때 쓰는 NCS만 바꿔보는 거죠. 실험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쪽 분야에 새로운 NCS 제안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보는 거야.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반만 해봐.
그래서 기존 NCS로 추천되는 것과 새로운 NCS로 추천되는 거를 막 돌려보고 이쪽 새로운 NCS 버전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일자리 추천이 잘 된다. 라고 한 다음에 그 추천된 일자리의 성과를 가지고 다시 NCS 위원회에 들고 가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직무 중심 추천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추천이 더 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NCS 전문가니까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칠지 말지 결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냥 단순하게 이게 맞추니까 AI가 뭐라고 했으니까 바꾸고 이렇게 되지는 않고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들 대학 재학생이랑 고등학생 대상으로 그 잡케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그 데플이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온 청년들한테. 근데 그 청년들은 데이터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전공 말고는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 넣어봤자 결과값이 안 좋으니까 그 쓰는 사람도 그다음에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 청년들도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니까 정보가 축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순도 낮고 뭐랄까 이 시스템 개선에 의미 없어 보이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 데이터 수집이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질 필요 없죠.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너가 이걸 해. 그러면 이제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되게 많이 겪잖아요. 설문조사 해야 되는데 뭐 해. 사본도 쭉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고 막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웹로그 분석이라고 하는 분야가 발전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진짜로 관심이 있으면 뭐 합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해보기도 하고 좀 더 오랜 시간 그 화면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칠 때 막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하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거기 쓰는 용어들도 좀 더 진심일 때 그런 용어들을 쓰기도 하고 이력서에 반영이 되는 것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잡케어를 청년들한테 제공했을 때 청년들이 100명, 1000명이 이거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력서를 썼다면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부분이 반응이 좋은지를 수집해야죠. 센서티브하게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키보드 마우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데이터적으로라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야 보고서 잘 써! 라고 하면은 보고서를 잘 쓰지 않잖아요. 보고서 잘 써! 라고 하려면 네 보고서는 이 부분이 좋고 저 부분이 나쁘고 이런 부분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처럼 데이터도 똑같이 수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안 그러면 사무관이 신경 써주지 않으면 데이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냅둬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왜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거죠. 잡케어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자체가 지금 약간 달라져야 되는 거네요. 그 계층에 대해서는.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한다면 그런 것들 하고 뭐 잘 참여를 하면 뭐 커피 쿠폰도 주고 막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 수집 방법은 자기가 데이터 수집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 자체를 수집하는 거지. 자, 우리 데이터 수집할 거니까 협조해줘. 이거는 진짜 이제 말하자면 하기 싫은 방법이죠. 자, 우리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야. 자리 앉아봐. 그러면 이제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공 경험, 이렇게 이런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집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경험이고, 그래서 능력자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있을 때 딱 첫 화면 들어갔을 때 마우스 커서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를 제일 먼저 클릭하는지,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사이트는 어떤 페이지인지, 오래 머무는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인지, 그래서 돈을 쓰는 거는 어느 거랑 연결되어 있는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본다면 우리 시스템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용어들은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고, 인공지능 사용의 목적은 제가 거의 다 이제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인공지능의 목적이 있냐? 그러면 누군가는 강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성격상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기술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정하는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죠. 나는 사람을 대체해버리겠어.
지긋지긋해. 돈 나가는 거 싫어.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 이걸 통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사람이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을 대체하는 방식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학습이 안 돼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과거의 데이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쓰는 거잖아. 계속 그걸 반복하면 계속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걸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새로운 환경 변화를 넣어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서 사람이 계속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전체 시스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용어들은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게 이제 최신 인공지능 서비스 현황이라서 보여주려고 몇 개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음악 스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 조직에 틀어줄 노래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4개를 만들어줘서 우리 같이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썼던 그 PPT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감마 AI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그 프롬프트를 치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자체를 만든 거는 어디였냐? 클로드랑 제미니랑 챗 GPT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하고, 제가 또 수정하기도 하고 해서 만든 거고요. 퍼플렉시티나 펠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핫한 AI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것들을 쓰는 거는 뭐 천천히 같이 하나씩 써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확률 패턴을 찾아가지고 현재 문제에 적용해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한계가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확률 패턴을 찾아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가 도대체 얼만큼이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청년 내처 공제가 3만 명 했다. 그럼 3만 명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하냐? 하지 않냐? 이건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요. 거기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는지를 인공지능 전문가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3만 개면 안 되고 한 최소 10만 개, 더 많다 100만 개 이런 정도가 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할 때, 서비스를 만들 때 다양한 모델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의 알고리즘만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경쟁해야 돼요. 더워크 AI도 우리가 일자리 추천을 해주거든요. 1, 2, 3, 4, 5, 5개, 10개를 추천해주는데 걔네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장바구니 방식으로 추천하는 거, 직무기술서 방식으로 추천하는 거, 뭘로 추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저는 그걸 강조하는데 랜덤 방식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방식도 그것보다 좋으냐 나쁘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안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 업종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10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너희는 몰라. 어떤 방식이 좋은 거지. 근데 눈이 가는 일자리가 있는데 그걸 딱 클릭했어. 그러면 그거 자체가 엄청 훌륭한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때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써서 추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끔씩 우리 오픈AI 챗 GPT 쓰다 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딱 나뉘면서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쪽 IT 업계에서는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A/B 테스트가 항상 가능한 그런 구조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A/B 테스트는 한 사람한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구글에 딱 접속했는데 박원호 과장님이 보는 거랑 신선원 설관님이 보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A/B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은 그런 A/B 테스트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A/B 테스트들의 결과를 반영해서 점차 이제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믿지 말고 여러 가지 제약을 둬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계해야 되고요. 노동법에 대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아무 말이나 하게 두면 안 됩니다. 100%가 아닙니다. 답변을 할 때는 무조건 판례로만 해. 판례 찾아주는 서비스만 해. 또는 지료에서 찾아주는 서비스까지만 해. 라고 하던가, 안 그러면 근로감독관에게만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던가. 근데 근로감독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뭘 체크해야 되죠?
그 사람이 읽어보는지 체크해야 돼. 읽어보는지 안 읽어보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떤 텍스트를 줬을 때 그 텍스트를 바로 복사하는지 읽어보고 복사하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시간 같은 것들도 체크하면 이 사람이 생각 없이 왔으니까 이렇게 보내는지 읽어보고 보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다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는 피드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까 제가 한참 얘기했던 그 생태계 반복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지 아직 못 정했는데 다음 시간에 뭐 해볼까요?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랑 데이터 정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상으로는 먼저고, 그 다음에 재배를 위해서는 아까 5번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A/B 테스트를 해가지고 투표를 A/B 테스트 다른 이름이 투표죠. 투표를 해가지고 한번 과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같은 거 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게 바이어스가 있을지 없을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러니까 단순한 일들은 많이 줄지만 고민의 경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모방한 거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잖아. 인공지능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비슷하고, 전산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항상 야 이거 어떻게 믿냐라고 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믿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비슷한. 사람이 실수하면 봐주는데 기계가 실수하면 잘 안 봐주는 거예요. 기가 실수하면 이제 만든 사람은 잡돌이를 하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